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김삿갓 이야기를 낭독해 드립니다. 못된 사또를 골탕 먹이고 도망가고 있는 김삿갓. 그는 잡히지 않으려고 깊은 산속으로 부지런히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산속을 깊이 들어갈수록 속세의 잡스러운 소리 대신 들려오는 것은 산새들의 지저귀는 아름다운 소리요, 산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냇물 소리가 잠시 속세에 젖어있던 김삿갓의 마음을 아련히 적셔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김삿갓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시상이 절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김삿갓은 아름다운 시를 읊어가면서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이제 다시 그의 뒤를 추적해 봅니다. 백상루와 칠불사. 김삿갓은 자기를 살려준 포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면 한시 앞의 순천 땅을 벗어나야 할 형편이었다. 그리하여 깊은 산속으로 부지런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산속은 괴기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러나 무주공산에서도 산골짜기에서 흘러가는 냇물소리만은 아름답게 들려오고 있었다. 언제 보아도 정답고 아름다운 그 산이요, 그 물소리였다. 산머리에는 어느새 초승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김삿갓은 안주 땅으로 접어들자 그제야 마음이 놓였다. 그리하여 잠시 쉬어가려고 냇가에 주저앉아 있노라니까 옛시 한 수가 절로 머리에 떠올랐다. 흘러가는 냇물가에 앉아있으니 물과 마음이 모두 한가롭구나. 산 위에 달이 떠 있는 것을 몰랐는데 옷에 소나무 그림자가 얼룩지네. 흘러가는 물소리에 도취되어 있다가 문득 옷에 소나무 그림자가 얼룩져 있는 것을 보고 나서야 달이 떠 있음을 깨달았다고 했으니 그 얼마나 선미가 넘쳐나는 깨달음인가. 송나라의 문호 소동파는 어떤 시에서 냇물은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나니 산 빛깔은 어찌 맑은 마음이 아니랴 하고 읊은 일이 있었다. 자고로 도가 높아지면 자연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는 법인데 신라 때의 거승 원감대사도 산을 바라보고 냇물 소리를 들어가며 다음과 같은 개송을 읊은 일이 있었다. 산은 날마다 보아도 볼수록 보고 싶고 물소리는 언제 들어도 싫지 않도다. 귀와 눈이 모두 절로 깨끗해지니 소리와 빛깔 속에서 마음이 편안하구나. 마음속에 무력이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산속의 무성한 수목들도 장작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을지 모른다. 돈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산골짜기에 흘러가는 냇물을 보아도 어떻게 해야 저 물을 돈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밖에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무력을 초월한 옛날 고사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언제든지 마음을 깨끗이 비워두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두가 깨달음의 원천이 되었던 것이다. 일찍이 주의라는 거유도 산수를 바라보며 이렇게 읊은 일이 있지 않은가. 새와 나무까지도 친구 아님이 없나니 물에 흘러가는 꽃은 모두가 문장이로다. 욕기를 깨끗이 떨쳐버리고 빈 마음으로 바라보면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소리인 것이다. 산속으로 깊이 들어올수록 마음이 상쾌하다. 초여름의 산속에는 녹음이 무성하여 시원스럽게 불어오는 바람에서도 향기가 풍겨나는 듯하였다.
산이 높아올수록 냇물소리가 잔잔해 오는 대신에 저물 옆에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무새들의 울음소리가 유난히 영절하게 들렸다. 김 작가는 산마루에 떠도는 흰 구름을 멀리 바라보며 오솔길을 마냥 걸어 올라오고 있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눈에 들어오는 대자연을 허심히 바라보면 거닌다는 것은 마음 편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옛날 도인들이 한평생을 산속에서 보낸 것은 그와 같은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으리라. 그러자 문득 유창이라는 시인의 옛 시 한 수가 또 머리에 떠올랐다. 걸음걸음 구름 따라 숲속으로 들어오니 솔바람 냇물소리 옷깃을 씻어주네. 뜬 세상 사람들 누가 나를 알아주랴. 오로지 산새만이 내 마음 알아주리. 자연과 인간이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아름다운 시다. 서남 유창은 여조말 시인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그와 같은 시를 지은 것은 언 400여 년 전의 일이었다. 그러나 김 작가는 유창의 시를 읊지가 보고 있는 동안에 400년이라는 세월을 껑충 뛰어넘어 유창의 마음이 곧 자기 자신의 마음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시인은 언제나 마음을 산수에 의탁하고 살아오는 사람이다. 그와 같은 현상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어 이조 초의 시인 정도전에게도 다음과 같은 시가 있었다. 새는 울고 꽃은 떨어지는데 님은 오지 않고 봄은 저물어 가노나 한 줄기 봄바람에 그리움이 새로워 뜰가의 방초가 한결같이 나붙기네. 자연과 인심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멋들어진 시다. 현종 때의 시인 진상점은 산속에서 홀로 살아가며 이런 시를 읊었다. 눈에 보이는 모두가 푸른 산뿐이고 산골짝 숲속에선 새들만 오고 간다. 어떤 길손 나에게 세상 일 물어보면 한 조각 구름을 가리키며 웃기만 하리. 자고로 고고한 선비들은 깊은 산속에서 혼자 살아가기를 좋아하였다. 산과 물과 달과 구름 같은 좋은 친구들이 모두 산속에 있었기 때문이리라. 어느덧 날이 저물어 이제는 잠자리를 구해야 할 형편이었다. 어두워오는 산길을 마냥 걸어 오르노라니 어디선가 목탁소리가 아련히 들려오고 있었다. 목탁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보면 멀지 않은 곳에 절이 있는 것이 분명하였다. 김 작가는 목탁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험한 산골짜기를 자꾸만 걸어오르기 시작하였다. 목탁소리는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걸어도 목탁소리는 똑같게만 들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멀고도 가깝게 들려오는 것이 목탁소리인가 보구나. 설마 내가 목탁 귀신에게 홀린 것은 아니겠지. 불교에서는 한평생 목탁만 두드리다가 죽은 중의 귀신을 목탁 귀신이라고 부른다. 덮어놓고 목탁만 두드린다고 성불하는 것은 아니라는 소리다. 부처님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중은 제 아무리 목탁을 열심히 두드려도 결국은 목탁 귀신밖에 되지 못한다는 소리이리라. 그렇게 따지고 보면 가깝고도 먼 것이 깨달음의 세계가 아닌가. 돌멩이 투성이의 골짜기 길을 아무리 걸어 올라와도 목탁 소리는 여전히 똑같이 들려오고 있었다. 게다가 산골짜기에는 땅거미조차 아슴풀에 어려우는 것이 아닌가. 김 작가는 고된 산길을 무작정 더듬어 올라오다가 불현듯 옛 시 한 수를 연상하였다. 깊은 골에 연기 잠겨 길이 음침한데 안개 속의 절가는 찾기가 어렵구나. 목탁소리 바람결에 은은히 들려오니
저 산속 어느 봉에 중이 살고 있으리. 옛날 사람들은 밤중 저를 찾아오느라고 고생이 심했던가 싶어 무척 고생스럽기는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흐뭇한 느낌도 없지 않았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돌길을 자꾸만 더듬어 올라오니 비탈진 절벽 위에 조그만 남자가 하나 나타나 보였다.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도 혼미하게 만들던 목탁 소리는 바로 그 암자에서 울려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문 밖에서 주인을 부르니 목탁 소리가 멈춰지며 70노승이 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어서 들어오시오. 길이 적으셨구려. 마치 친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스스럼 없이 맞아주었다. 김삿갓은 방 안으로 들어와 합장 배려를 해보였다. 밤중에 죄송합니다. 길이 저물어 하룻밤 신세를 지고 싶사옵니다. 노승도 합장 배려로 답례를 하고 나더니 아무 말도 없이 벽장 속에서 벽곡을 한 대접 내다주는 것이 아닌가. 배가 고플 테니 저녁 대신에 벽곡을 먹으라는 뜻인 모양이었다. 나그네가 벽곡을 먹는 동안 노승은 등잔 앞에 단정히 앉아 손으로 염주를 굴리며 깊은 명상에 잠겨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 안에서는 이상한 안심감이 느껴지는 것은 무슨 까닭이었을까? 서로 간에 믿음만 있으면 말 같은 것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김삿갓은 새삼스럽게 깨달은 느낌이었다. 벽곡을 먹고 나서 방 안을 둘러보니 바람벽에 오도산이라는 시가 한턱 걸려있다. 산 이름 오도락이 꼭 한번 보고 싶어 진종일 지팡이 짚고 괴롭게 오르노라. 걸음마다 보이는 오도산의 참된 모습. 구름은 높이 떠돌고 물은 절로 흐르네. 꾸밈새 없는 시상도 마음에 들었지만은 그 시의 작자가 보호대사임을 알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보호대사라면 일시조선 중엽에 쇠퇴해가던 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운 큰 스님이기 때문이었다. 김삿갓은 시를 읽고 나서 노승에게 물었다. 스님, 오도산이라는 산은 어디 있는 산이옵니까? 노승은 가볍게 눈을 뜨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산이 바로 오도산이라고. 그러면 그 옛날 보호스님께서는 이 험한 산을 직접 찾아오신 일이 있었던 모양이죠? 직접 와 보셨기에 저와 같은 시를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겠소이까? 김삿갓은 자기 자신이 고생스럽게 찾아온 일을 회상하며 그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보호대사가 몇 살 때 오도산에 올라왔었는지는 모를 일이다. 보호대사가 오도산에 올라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스러웠으면 저런 시를 지었을까 싶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고생을 하면서도 걸음마다 산의 참된 모습을 보았노라고 했으니 도통한 스님들은 어떤 사물을 관찰하더라도 거기서 참된 모습을 깨닫게 되는가 싶구나 하는 감탄이 없지 않았다. 도가 높은 스님들은 사물을 바라보면 많은 것을 깨달으시는 모양이죠. 김삿갓이 그렇게 물어보니 노승은 구태여 대답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한 탓인지 휴정 서산대사에게는 이런 시가 있지요 하고 다음과 같은 시 한 수를 즉석에서 써가며 보이는 것이 아닌가. 주인은 손님에게 자기 꿈을 말하고 손님은 주인에게 자기 꿈을 말한다. 지금 꿈을 말하고 있는 그 두 사람도 필경은 모두가 꿈속의 사람이니라. 인생은 뭐니 해도 결국은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일까? 김삿갓은 노승이 쓴 시를 보고 나자 그 이상 군말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암자에서 노승과 하룻밤을 같이 지내는 동안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는 10마디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암자를 떠난 뒤에도 한 조각 구름처럼 느껴지던 그 노승에게서 받은 깊은 인상은 두고두고 잊을 수가 없었다. 오도산을 내려와 안주 방향으로 30리쯤 걸어오니 넓은 들판에 한 줄기 강물이 용용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 강이 바로 일명 살수라고 불리는 청천강이었던 것이다. 청천강은 수량도 풍부하려니와 거침없이 흘러가는 물이 옥구슬처럼 맑기도 하였다. 물이 하도 맑아서 이름을 청천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수원을 멀리 려양산에 두고 있다니 물이 맑을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김삿갓은 강가에서 나룻배를 기다리는 동안 고구려 시대에 있었던 살수대첩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잠시 회상해 보았다. 살수대첩이란 옛날 수나라의 양제가 백만대군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엄습해왔다가 청천강에서 을지문덕 장군에게 씨알머리도 없이 전멸당한 사실을 말한다. 그러므로 살수대첩은 우리나라에서는 청사의 길이 빛나는 대승이었던 것이다. 그 당시 수나라는 고구려를 치려고 백만대군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와 평양성을 일거에 점령하려고 청천강까지 노도와 같이 몰려왔었다. 그런데 강을 막 건너려고 했을 때 마침 그때 7명의 스님들이 아랫도리를 걷어올리고 강을 걸어서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그 광경을 목격한 적군은 강물이 얕은 줄 알고 백만대군이 일시에 강을 건너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군사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을 바로 그때 숲속에 잠복해 있던 을지문덕 장군의 고구려 군사들이 벼랑간 후방에서 열화 같은 공격을 퍼붓는 바람에 적군은 혼비백산에 자꾸만 물속으로 쫓겨 들어가다가 결국은 백만대군이 한꺼번에 수장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7명의 승려들이 걸어서 건너간 청천강의 물의 깊이는 실상은 2길이 넘었기 때문이었다. 청천강은 그처럼 청사에 빛나는 역사의 현장이건만 지금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강물은 묵묵히 흐르고 있고 강 위에는 고깃배 2~3척만이 한가롭게 떠돌고 있을 뿐이었다. 일찍이 시인 조조는 청천강가에서 살수대첩을 회상하며 다음과 같은 시를 읊은 일이 있었다. 살수 출렁거려 푸른 하늘에 잠겼는데 수병 100만 명이 고기밥이 되었도다. 지금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전해오나 나그네에게는 한갓 웃음거리일 뿐이다. 깊이가 2길이나 되는 청천강을 7명의 도승들이 무슨 재주로 걸어서 건너왔기에 100만 수군을 일시에 수중 고온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일까? 그들 7 도승들의 초인적인 재주는 여러 100년을 지난 지금도 이야기로는 전해내려오고 있으나 정녕 그들의 이름은 누구에게도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은 못내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강가에서 살수대첩을 회상하며 서성거리고 있노라니 나룻배 한 척이 김삿갓 앞으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이윽고 뱃사공은 김삿갓 앞에 배를 갖다 대며 묻는다. 손님은 배를 타고 어디로 가려고 그러시오? 김삿갓은 나룻배에 올라타며 반문하였다. 나는 지금 백성루 구경을 가는 길이요. 이 배를 타면 백성루까지 갈 수 있겠지요? 물론이죠. 여기서 하루를 10리쯤 내려가면 안주성이 나오는데 백성루는 강물을 굽어오며 안주성 위에 날아갈 듯이 솟아있는 타락이라오. 그러면 나를 백성루까지 좀 태워다 주시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물어보았다. 그 옛날 수나라 군사 100만 명이 우리나라를 침공해왔다가 청천강에서 고스란히 고기밥이 된 일이 있는데 그들이 몰살당한 장소가 어디쯤 되지요? 하도 오래된 옛날의 일이라 나도 자세히는 알 수 없지요. 그러나 고로들의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수나라 군사들이 수장을 당한 곳은 바로 이 부근이라고 합디다.
김삿갓은 여기가 바로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에 찬란한 승리를 거둔 유적지인가 싶어 감기무량하였다. 그때 을지문덕 장군은 수나라의 100만 대군을 섬멸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 멀리 요동반도까지 쳐들어갔었다고 한다. 그것만 보아도 그 당시 고구려의 국력이 얼마나 강대했던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 만약 그때 고구려가 수나라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했다면 우리 민족은 오랑캐의 노예 신세를 면하기가 어려웠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 일을 생각하면 김삿갓은 가슴이 서늘해와서 오랑캐 군사들이 지금도 물속에서 하우성치는 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는 것만 같구려 하고 의식적으로 익사를 그려보았다. 뱃사공은 소리를 크게 내 웃으며 대답했다. 그때 호랑캐 군사들을 잡아먹은 물고기들은 우리네의 뱃속에 들어와 우리네의 살이 되고 뼈가 된 지 이미 오래라오. 참으로 멋진 대답이었다. 뱃사공은 배를 헝그럽게 저어나가며 이런 말도 하였다. 수나라 군사 100만 명이 이 강에서 공깃밥이 된 것이 두고 원통했던지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가 된 뒤에 당나라 장수 축맹원이라는 자가 청천강에 와서 지난날의 치욕을 생각을 하고 절치부심하는 시를 읊은 일이 있었다고.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저게 놀랐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수나라와 당나라는 전혀 별개의 나라가 아니오. 그런데 어째서 당나라 장수가 이곳까지 찾아와서 절치부심하는 시를 읊었단 말이오. 누가 아니라고. 그러나 가자는 개편이라고 당나라 장수로서는 수나라가 고구려에게 참패한 것이 무던히도 원통했던 거예요.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을 새삼철감하였다. 당나라 장수 축맹원이라는 자가 청천강에 와서 수나라 군사가 고구려에게 참패한 것을 통탄하는 시를 지었다는 말을 듣고 김삿갓은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 당나라 장수가 언제 여기까지 와서 그런 시를 지었단 말이오? 뱃사공은 싱그레 웃으면서 대답했다. 물론 까마득한 옛날의 일이었죠. 그 옛날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당나라의 응원군을 요청했던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때 당나라 장수 축맹원이라는 자가 응원군을 이끌고 청천강을 건너오면서 수나라 군사가 고구려군에게 참패한 것을 통탄하는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김삿갓은 축맹원이가 지었다는 시가 어떤 내용인지 꼭 알고 싶었다. 혹시 당신은 그 시를 아시오? 나 같은 무식쟁이가 시를 알 리가 있나요? 그러나 뜻 있는 노인들은 그 시를 읽어보고서는 한결같이 분개하고 있다오. 그 시가 어떤 내용이기에 모두가 분개한다는 말이오? 너는 잘 모르기는 하나 그 시의 내용인즉 수나라 군사가 어쩌다가 참패하기는 했지만 만약 수나라가 군사를 다시 한번 일으키기만 했으면 고구려의 군사들을 모조리 고깃밥으로 만들어버렸을 것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방자하기 짝이 없는 시였지 뭐예요. 김삿갓은 뱃사공의 말을 듣고 민족적인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다. 당나라는 수나라의 뒤를 이어 새로 일어난 국가다. 따라서 그들은 모두가 혈통이 같은 한민족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아무리 혈통이 같기로서니 고구려가 아닌 신라국에 와서 굳이 옛날 일까지 들쑤셔가면서 모욕적인 시를 지을 필요가 어디 있었다는 말인가. 수나라는 고구려에게 참패했지만 당나라는 신라를 도와주기 위해 왔다는 오만심에서 의식적으로 그런 시를 읊어버린 것이 아니었던가 싶기도 하였다. 그러고 보면 신라가 동일 혈통국가인 백제와 고구려를 통합하기 위해 피가 다른 당나라 군사들을 불러들였다는 것은 커다란 잘못이 아니었던가 생각되기도 하였다. 자고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은 만고의 진리다.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는 같은 조상의 피를 받아오고 있는 동족 국가이다. 그런데 집안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피가 다른 당나라 군사들을 불러들였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처사였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설사 세 나라가 통합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혈통이 다른 당나라의 도움만은 받지 않았어야 옳을 일이었다.
신라는 이민족의 도움으로 삼국 통일을 했다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던가. 김삿갓은 이런 일 저런 일을 생각할수록 충맹원의 모욕적인 시행이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다. 여보시오 사공양반, 충맹원이가 지었다는 시를 어떻게 좀 알아볼 수 없을까요? 백사공은 배를 천천히 저어나가며 대답했다. 너는 일정무식이라 그 시를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유식한 노인들 치고 그 시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오. 백사공은 거기까지 말하다가 마침 저 멀리 낚싯배에 백발노인이 앉아있는 것을 보더니 최향수 용감님이 저기서 낚시를 하고 계시군. 저 어른한테 물어보면 잘 아실 것이요. 그리고 그쪽으로 다가가며 소리를 질렀다. 형수 아주버님, 고기가 잘 물립니까? 오늘은 웬일인지 텅이 입질을 하지 않아 겨우 메이기 2마리밖에 못 낚았네. 자네는 어딜 가는 길인가? 저는 손님을 모시고 백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손님이 당나라 장수가 청천강에서를 봤다는 시를 꼭 알고 싶어 하시는데 아주버님께서 이 손님에게 그 시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백발노인은 김삿갓을 건너다보며 그런 해계 멍청한 시는 알아서 무엇하려고 그러시오 하고 묻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머리를 숙여 보이며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였다. 저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객이옵니다. 그 옛날 충명원이라는 당나라 장수가 청천강에서 방자스러운 시를 읊은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시가 어떤 내용인지 꼭 좀 알고 싶습니다. 노인은 모신감 없이 못마땅한 듯 머리를 설레설레 내저으며 우리 교례를 철두철미하게 모욕한 그따위 시는 차라리 모르는 편이 좋을 것이요 하고 좀처럼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 시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어야만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는 그렇기는 하오만 충맹원인가 맹충원인가 하는 놈은 청천강에서 수병 100만 명이 몰살당한 것을 부운통하게 여기면서 이런 고약한 시를 읊었다오. 그리고 백발노인은 당나라 장수의 모욕적인 시를 다음과 같이 읽어주는 것이었다. 수병이 다시 일어났으면 어찌 허무하게 졌을 것인가. 이 나라 백성들을 모조리 마른 고기로 만들었으리라. 그때에는 이 설 같은 맹장이 한 명도 없었다는 말인가. 지금은 부여까지 단숨에 밀고 내려가리라. 그야말로 우리 교례를 개똥만도 못하게 여기는 오만불손한 시가 아닌가. 김삿갓은 생각할수록 치욕감이 솟구쳐 올랐다. 물론 당나라는 중국 대륙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강대국이요. 우리나라는 한반도에 위치한 약소국가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군뱅이도 함부로 건드리면 꿈틀한다는 속담이 있지 않던가. 돌이켜보면 고구려적인 주몽이 압록강 주변을 근거로 고구려라는 새 나라를 일으킨 것은 기원전 37년의 일이었다. 그로부터 고구려는 만주로 세력을 확장하여 유리왕 때에는 서울을 숫제 봉천성 지반현에 있는 통구로 옮겼고 제19대 임금인 광개토대왕 때에는 만주 전역에 군림했을 뿐만 아니라 광개토대왕 6년에 남에서 백제가 침범해 오자 대왕은 수군을 친히 거느리고 남하여 백제의 58성을 함락시켰고 이듬해에는 북에서 연나라가 침범해 오자 그를 반격하여 신성과 남소의 2성을 빼앗았고 그 이듬해에는 일본이 신라를 침범해 오자 대왕은 보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도와줘 일본군을 완전히 격퇴시켜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15년과 16년에 연나라가 또다시 침범해 오자 대왕은 크게 분노하여 연나라의 침략군을 철저하게 분쇄해버렸다. 그리하여 고구려의 영토는 북으로는 멀리 송하강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요하에 이르기까지 만주 전역이 확장돼 어느 나라도 감히 넘겨다 볼 수 없는 강대한 국가가 되었다. 광개토대왕은 재위 23년 동안 만주 대륙을 완전히 장악하는
위대한 대왕이 되었던 것이다. 그와 같은 역사적 사실은 지금 봉천성 집안에 남아있는 광개토대왕 사적비 비문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도 막강하던 고구려가 그 3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어이없게도 패망하게 된 원인은 도대체 어디 있었던 것일까? 고구려가 패망한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광개토대왕 이후에는 광개토대왕과 같은 영명한 군주가 없었다는 점이요. 둘째는 고구려와 신라와 백제는 혈통이 같은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공전 공영의 협조 이념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이요. 셋째는 고구려는 북방에서 새로 일어난 이민족 국가들로부터 끊임없는 침략을 받아오고 있는 데다가 남쪽에서는 동족 국가인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급급해 이민족인 당나라와 연합군을 형성하여 남과 북으로 고구려를 협경해왔기 때문이었다. 신라가 만약 이민족인 당나라와 손을 잡고 고구려를 치지 아니하고 동족 국가인 고구려와 힘을 모아 당나라로 쳐들어갔다면 오늘날 광범한 반주 전역은 우리네의 국가가 되어버렸을 것이 아니겠는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은 만고의 진리다. 신라는 그러한 진리를 모르고 이민족의 힘을 빌려 동족 국가를 멸망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로 인해 우리 민족은 결론적으로 약소민족의 비운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민족인 당나라의 도움을 받아 동족 국가인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은 신라 무열왕 때의 일이었다. 일반적으로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것을 무열왕의 위대한 업적이었다고 찬양해 오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민족사적 견지에서 볼 때 그러한 견해는 과연 올바른 비평이었을까? 무열왕은 삼국 통일에만 급급한 나머지 이민족인 당나라의 힘을 빌려 동족 국가인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켜버림으로써 고구려가 이미 점령하고 있던 광대무변한 만주 대륙을 이민족에게 도로 빼앗겨버리고 말았다. 그나 그뿐이냐. 우리 민족은 약소민족으로 전락됨으로써 당나라의 뒤를 이어 일어난 원, 명 등의 이민족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시달림을 당했던 것인가. 그렇게 따지고 보면 무열왕이 이민족의 힘을 빌려 동족 국가를 멸망시킨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신라는 이민족의 힘을 빌려 동족 상잔의 불상사를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옛 글에 보면 형제끼리는 비록 담안에서는 싸울망정 외부에서 덤벼들 때에는 모두가 힘을 모아 막아내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신라와 고구려와 백제는 비록 싸우기는 하더라도 형제간의 싸움에 이민족을 불러들인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었던 것이다. 국가의 흥망은 수시로 반복되어도 피가 같고 말이 같은 동족은 언제나 공동 운명체인 것이다. 무열왕은 그와 같은 영원한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목전의 소리에만 눈이 어두워 민족적인 대의를 그르쳐버렸던 것이다. 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만한 인물이 못될 경우에는 백성들이 그 앙화를 받게 된다는 옛글이 있다. 신라 무열왕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기 때문에 그로부터 천년이 경과한 오늘에도 우리 결에는 약소민족의 비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김삿갓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맹자도 통치자가 백성들을 사랑하는 나라는 강해지고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 나라는 약해진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 경우에 있어서 백성이라는 말은 피가 같은 동족을 말한 것이다. 신라 무열왕은 영토가 귀한 줄만 알고 피가 귀한 줄을 모른 까닭에 소탐 대실의 우를 범했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에는 먹을 때는 남이요 죽을 때는 친척이라는 좋은 속담이 있건만 무열왕은 어째서 그런 속담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말인가. 김삿갓은 배를 타고 청천강을 건너가며 지난날의 역사를 회고하며 비탄의 한숨을 자기도 모르게 쉬고 있었다. 무열왕은 삼국 통일을 위해 이민족인 당나라 군사를 이 땅에 불러들여 동족 국가를 멸망시키는 우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우리 민족에게 사대주의 사상이라는 천년 화근까지 심어놓았다.
신라는 남의 힘을 빌려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힘을 빌려준 나라에 대해 머리를 굽신거려야 할 것은 뻔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신라는 당나라를 종주국으로 섬겨왔었다. 그 후에 당나라가 원나라와 청나라로 바뀌고 신라가 고려로 변했다가 다시 조선왕조로 바뀐 뒤에도 그들은 우리나라를 항상 종속국 취급을 해오지 않았던가. 그와 같은 사대주의 사상은 우리 민족의 사기를 위축시키는 데 커다란 작용을 해왔음은 말할 것도 없다. 가령 우리나라 백성들은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라는 장수를 누구보다도 숭배해왔는데 그것은 사대주의 사상의 하나였다. 고구려 때에는 을지문덕 장군이 청천강에서 수백 백만 명을 한꺼번에 섬멸시켜버렸건만 을지문덕 장군에 대해서는 공격비 하나도 없으면서 남의 나라 장수를 극진히 존경한 나머지 관우묘를 전국 각지에 세워놓고 봄과 가을마다 제사까지 성대하게 지내주고 있으니 그야말로 민족적인 치욕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면 무열왕은 삼국통일의 영웅이 아니라 우리 결의 영원한 죄인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김삿갓은 다시 생각해보았다. 위대한 인물이란 배 안에서부터 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받들어 올려야만 비로소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을지문덕 장군은 청천강에서 외적을 100만 명이나 고기밥으로 만드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명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고을마다 관우면은 세워주면서 을지문덕 장군의 사랑조차 없다는 것이 이 무슨 부끄러운 일이란 말인가. 수군 100만 명이 청천강을 건너가려고 했을 때 청천강이 얇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7명의 승려들이 강을 건너서 걸어간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 승려들에 대한 유적은 없나요? 김삿갓은 뱃사공에게 물어보았다. 뱃사공은 노를 쳐나가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그들 7명의 승려들은 이름조차 모르는데 무슨 유적이 있겠어? 안주성 북쪽에 칠불사라는 절이 하나 있기는 있을 뿐이라오. 네, 칠불사라는 절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절에는 꼭 가봐야겠어. 마침 그때 저 멀리 반공에 솟아있는 화려한 누각이 하나 보였다. 저기 보이는 저 누각은 어떤 누각이요? 저게 바로 조선 8대에서 경치 좋기로 소문난 백상루라오. 멀리서 보아도 화롭지요? 백상루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도 화롭기 짝이 없었다. 이윽고 누각에 직접 올라와 보니 눈앞의 조망은 백상루라는 이름 그대로 천하일품이었다. 성벽 아래로는 맑은 강물이 굽이쳐 오르고 강 건너 넓으나 넓은 안주벌판이 한눈에 굽어 보이는 데다가 벌판 저편에는 수많은 산들이 겹겹이 둘러서 있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강 위에서는 백로와 두루미가 짝을 지어 날고 있고 고깃배도 한가롭게 떠돌고 있었다. 김삿갓은 지금까지 팔도를 편답하며 영승고족들을 수없이 봐왔지만 백상루처럼 빼어난 경치를 구경하기는 처음이었다. 백상루의 경치가 이렇게도 뛰어났으니 옛날에 한흥군이 백상루 별곡이라는 노래를 지었을 만도 하구나. 김삿갓은 눈에 보이는 경치를 바라보며 불현듯 옛일을 회상하였다. 선조대왕 때 일이었다. 당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오게 되자 조정에서는 그를 영접하기 위해 한흥군 이씨를 영의사로 안주까지 마중을 가게 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안주에 내려온 한흥군은 백상루의 경치가 하도 뛰어난 데 감탄하여 백상루 별곡이라는 노래를 지은 일이 있었던 것이다. 그 가사는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지금은 불행하게도 인멸돼 버렸지만은 비단 한흥군이 아니었기로 눈앞의 경치가 너무도 좋아 시가 절로 나올 지경이었다. 김삿갓은 바락 위에서 사방을 두루 살펴보다가 동국여제 승함에 나오는 고려 충수강의 백상루라는 시를 자기도 모르게 소리내어 읊어보았다. 청천강가 백상루에 흐르니
오만 가지 경치를 한눈에는 보기 어렵네. 푸른 기나긴 뚝에 한 빛깔로 푸르고 수많은 맷돌이는 푸른 하늘에 솟았다. 비단 병풍 속에선 따오기가 날아가고 옥구슬 거울 속엔 조그만 배가 떠있네. 속세에 선경이 있다고 믿어지지 않건만 오늘은 밀성에서 영주를 본 것 같구나. 다락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아름다웠지만은 그 풍경을 푼 충수강의 시도 풍경 못지않게 절묘하였다. 가령 저 멀리 바라보이는 산봉우리들을 비단병풍에 비유하고 맑은 강물을 옥구슬 거울로 표현한 것도 더없이 절묘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백상로에는 수많은 시인목객들이 다녀갔는지 다락 위에는 현판씨가 무수히 걸려 있었다. 그 중에는 당나라에서 군사를 몰고 왔던 진감, 기순, 왕창 등등 당나라 장수들의 시도 여러 편 걸려 있었다. 김 작가는 그들의 현판시를 보자 불쾌함을 금할 길이 없었다. 오랑 개정수들이 무슨 시를 한다고 남의 나라 명승지에 주제넘게 시를 걸어놓았단 말인가. 그들의 시에는 수째 외면을 해버린 채 정진한 스님의 시를 읽어보기 시작하였다. 바지를 걷어올리고 높은 타락에 오르니 멀고 가까운 들에 저녁한 게 어디네. 몇 마리 물오리들은 풀숲에서 졸고 어구는 푸른 물에 낚시를 들이웠도다. 연기는 들에 있고 구름은 산에 잠겼는데 강에는 바람이 가득 배에는 달빛이 가득 돌아보니 백로는 어스름 속에 날아가고 조각배는 갈매기와 어울려 오고 가노라. 김 작가는 정진하는 스님이 어느 시대의 어떤 스님인지를 모른다. 그러나 기발한 그 시상과 운치 있는 그 표현에는 감탄을 마지 않았다. 김 작가는 백상로에서 한나절을 보내다가 발길을 칠불사로 돌렸다. 청천강을 걸어서 건너갔다는 7명 스님들의 유적을 알아보고 싶었던 것이다. 과연 뱃사공이 일러준 대로 안주성 북쪽에 칠불사라는 절이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 절에서도 7명 스님들의 이름은 알 수 없었고 다만 사기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적혀있을 뿐이었다. 수나라 병사들이 강가에 늘어서서 강을 건너려고 했으나 배가 없었다. 그래서 무척 망설이고 있는 중에 때마침 7명의 스님들이 강가에 나타나 바짓가랑이를 걷어올리고 강을 걸어서 건너가고 있었다. 수나라 병사들은 그 모양을 보고 물에 얕은 줄로 알고 앞을 다투어 건너가다가 물에 빠져 죽은 시체가 강을 메울 지경이었다. 이에 7명 스님들의 공을 기리기 위해 이곳에 칠불사라는 절을 짓고 7분의 돌부처님을 세워놓았다. 그런데 그 기록에는 을지문덕 장군의 공로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으므로 김 작가는 그 점이 몹시 섭섭하였다. 을지문덕 장군이 육지에서 맹렬한 공격을 퍼붓지 않았던들 100만 수군이 모두 몰살했을 리가 없었으리라 싶기 때문이었다. 아무튼 7명의 스님들은 고구려를 구해준 스님들이었기에 김 작가는 7개의 돌부처님에게 깊이 머리 숙여 오랫동안 배려하였다.